이른 봄, 양산의 청명한 하늘, 산들 바람에서 느껴지는 싱그러운 소량귀. 저는 오늘 영축산 솔밭자락에 아담하게 자리 잡은 통도사 반야암으로 향합니다. 홍매화가 만개한 반야암을 지혜의 도량으로 이끌며 수행 정진하고 계시는 대강백 지안 스님을 뵙기 위해서입니다. 난생 처음 가본 통도사. 그날이 속세와 연을 끊고 출가하는 날이 될 줄이야 누군들 알았겠습니까? 가져간 책도 다 태워버리고 불법에 귀의하게 된 지안 스님의 출가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스님, 이렇게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봄이 성큼 반야암에도 다가왔어요. 보니까 물소리도 좋고 또 바람, 새소리, 이렇게 또 잔잔한 풍경 소리 참 좋은데요. 요즘 스님 어떻게 지내고 계셨어요? 요즘은 이제 환경을 나름대로 번역한다고 그렇게 이제 매일매일 조금씩 경연을 보고 있습니다. 몇 년 후에 한번 책을 내볼까 이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 스님 말에 의하면은 80 기념으로 내자 이런 말을 했어요. 아, 그러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5년 더 해야 돼요. 네. 스님 여기 반야암에 주석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을까요? 그러니까 올해 21년 됐습니다. 만 21년. 네. 이 절이 1999년에 짓기 시작해가지고 일단 또 땅이 다음 해에 완성돼 가지고 그러니까 2000년부터 살기 시작했어요. 네. 이 지산이 영축산 아닙니까? 네. 영축산 가운데서도 여기 물이 흐르는 골짜기가 있어요. 우람한 소나무도 있고, 네. 그래 조용한 뭐 아란야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서 참 여기 내가 잘 말하자면 틀을 잡아 살게 되었다. 아예 참 감사하다, 다행하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네, 스님 그 현판을 보면 반야 보전이라고 이제 제가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쓰여 있더라고요. 혹시 직접 쓰신 제가 건가요? 서툴지만 직접 제가 쓴 겁니다. 근데 통도사 암자는 대웅년이라는 현판을 못 붙이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큰절 그 사리탑을 모신 보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웅년이라는 현판 대신에 암자 이름을 그냥 넣어가지고 반야보전 좀 우리나라 법당 현판은 자주 있는 이름은 아니죠. 있기는 있습니다. 또 이제 반야가 사실 불교는 반야의 종교거든요. 뭐 개정의 사막을 가지고 말할 때도 마지막 지혜, 그 반야란 말이 지혜란 뜻이니까 그래서 반야신경 그 반야라는 말을 따서 암자 이름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야보전이라고 보배 보자를 하나 넣어가지고 현판을 써봤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저희 은사 스님은 백자, 안자, 통도사 우연히 와가지고 그 은사 스님을 지나가는 걸 보고 저런 스님 제자, 상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가서 절 상자를 받아들여 달라고 제가 먼저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사양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홍법 스님이라는 또 아주
훌륭한 스님이 계셨어요. 주지를 하시는데 주지 스님 앞으로 가서 계를 받으라. 그래서 주지 스님이 오히려 그 처음에는 다 그렇게 그 냉큼 받아들이지 않고 말을 하는 게 다시 가서 부탁을 하라고. 그래서 나보다 그 더 어른, 더 높은 스님이니까 그 스님 은사로 모시고 계를 받으라. 이래 다시 와서 재부탁을 하니까 그때 이제 상자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처음에 이제 나는 통도사 왔을 때 선배의 소개로 암자에 방을 하나 얻어서 수양 겸 책을 좀 보려고 그래 통도사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나가는 스님을 뵙게 되었고 절 분위기가 너무 그 참 말하자면은 예, 특이하게 거룩하게 느껴졌어요. 일반 세속 사람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그런 참 훌륭하고 덕 높은 그런 스님으로 보여서 그 지나가는 스님에게 그냥 고개를 숙이고 합장할 줄도 모르고 궁금해가지고 스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모르게 묻게 됐어요. 그런데 그 스님께서 다른 스님 그때는 행자였는데 불러서 이 사람을 저 행자실로 안내하라 이러더라고요. 스님께서요. 예. 그래서 그 말도 이제 나는 무슨 뜻인지 잘 이해도 못하고 호기심에서 따라가게 돼가지고 그 암자로 가지 않고 그 행자실에서 그냥 호기심에서 하루를 자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아주 뭐 내 마음을 바꿔가지고 또 뒷날 새벽에 이불도 같이 행자님들 따라서 들어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옆에 행자들 보고 절을 하면서 예불 드리는데 그 맨 앞줄에 앉아서 그렇게 새벽 예불에 참석을 했어요. 그때 뭔가 마음에 그 큰 뭐 감흥이랄까 감격 이런 게 느껴져 가지고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자꾸 흘러내리고 이러는 순간에 아예 나도 스님이 되는 것이 좋겠다. 내 참 남은 뭐랄까 생애를 스님이 돼서 일생을 살아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스님 되게 되었죠. 그런 출가 당시의 그 인연이랄까 인상적인 그런 게 아직도 선명히 남아 있습니다. 그때가 24살, 보통 나이 24살 때였죠. 만으로 23살이고. 일반적으로 이제 대학을 막 졸업하는 그때쯤 이셨나요? 그죠? 나는 졸업을 하지 못하고 중퇴를 하고 절로 왔습니다. 그러셨군요. 50여 년 전 24살의 청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고민과 함께 정신적 방황을 하고 있었습니다. 난생 처음 들른 통도사. 분위기는 엄숙했고 스님은 거룩해 보였습니다. 스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나가는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그 스님은 옆에 있는 행자에게 행자실로 안내하라 일렀고 행자실에서 하루 묵은 다음 날 새벽 입고 간 그 옷 그대로 대웅전 맨 앞줄에 앉아 새벽 예불을 드렸습니다. 절을 하는데 자꾸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실 선배의 소개로 통도사 작은 암자에서 책도 읽고 잠시 수양하러 간 곳인데 이후 그 청년은 다니던 대학을 중퇴하고 불법에 귀해하게 됩니다. 50여 년 전 지안 스님의 출가는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회를 받았습니다. 그래 이제 수계하고 은사 스님 방에 가서 삼배를 하고 이제 우리 앉아 있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내 머리를 때리는 말씀이었어요. 큰 어떤 면에서 충격을 주는 말이었다 할까? 뭐라고 하시느냐면은 중은 금생 한생은 태어나지 않았다 하고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뭐 비유해서 말하자면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는 기분이더라고요. 그 말이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그 듣는 순간에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내 자신에 대해서 참 뭔가 또 새롭게 깊이 생각해보고 그 말의 뜻을 자꾸 음미해 보면서 아, 그렇다. 내가 출가를 해가지고 스님이 된 것은 세속적인 생활 전부를 포기한 것이니까 그야말로 한 생을 없는 것처럼 여기고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 말 뜻이 수긍이 되면서 수시로 이제 뭐 조금 번민이 생기고 막 절에서도 조금 뭐 힘든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 그 말을 다시 기억하면서 스스로 경책을 하면서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네. 그래서 은사 스님 처음 기회 받고 인사드렸을 때 들은 말이 아주 생생하게 남아있고 우리 은사 스님은 참 이 애를 수행자로서의 어떤 애를 잘 뭐 갖추어 계셨다 할까 지켰던 분이에요. 그러면서 그 유교의 논어에 나오는 말인데 근본이 서야 도가 생긴다. 그 논어 구절이에요. 네네. 본립이 도생이란 말을 내 여러 차례 들었어요. 근본이 서야 도가 생긴다. 그래서 이제 항상 마음에 맞습니다. 어떤 수행, 스님일 경우에는 수행 정신 또는 뭐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의 공부하고자 하는 그 뜻, 정신 이게 이제 바로 서야 된다. 그래서 근본이 서야 도가 생긴다. 이 말이 이제 은사 스님으로부터 들은 그런 참 참 좌우명 비슷하게 남아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 스님 출가하셨을 때 초발심도 또 들어보고 싶은데요. 예, 초발심은 좀 순수했죠. 그때는 그리고 이제 사중 분위기가 참 좀 엄숙하고 또 요즘처럼 뭐 이래 뭐랄까 개방적이지를 못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굉장히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우리 학인 시절만 해도 70년대 초반인데 먹을 것이 넉넉지 않았어요. 그때가 더 기억이 많이 남으실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우리 뭐 전해지는 말에도 귀한의 발도심이라고 춥고 배고플 때 도심이 잘 일어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뭐 행야 때부터 수계를 하기 전부터 한번 쫓겨난 적도 있지요. 아이고, 스님하고 싸움을 해가지고요. 그냥 어떤 연유로? 어린 스님이 내가 국을 끓이는 소임 갱두를 하고 있었는데 어린 스님이 옆에 공양주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한테 심술을 부려가지고 콩나물 같은 거 참 씻을 때 찬물에 하면 손이 시려서 물을 끓여 놓으면 다 가져 써버리고 그냥 스님이라고 행야를 너무 어린 스님이 무시하고 말이요 좀 까불어요. 이래서 뭐 성질이 그때는 좀 급한 그런 그때는 젊은 열기시니까 한 차례 때려버렸어요. 그러더니 금방에 가가지고 학인 스님한테 일러줘가지고 학인 스님이 볼때처럼 우르르 쫓아나가지고 저 행자 잡아라 하고 그래 도망을 쳐가 저 산문까지 그렇게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셨어요? 그랬는데 그때 원주 스님 후원의 행자들을
감독 지도하는 스님 소임이 원주 스님이에요. 원주 스님은 그냥 내가 쫓겨 도망간 줄 알고 막 마침 그때 누가 와가지고 택시가 하나 왔는데 그걸 잡아 지금 사문밖까지 때려놔가지고 그냥 속과 성이 한갑니다. 하는 게 부르더라고요. 그래 돌아봤어요. 원주 스님이 왔어요. 내려요. 잠시 멈추라 이거예요. 네. 잠깐요. 그래서 잠시 멈췄죠. 원주 스님 뭐 날 때릴 스님도 아니고 그래 예 하는 게 속과 집으로 갈 거냐 다른 절로 갈 거냐 묻더라고요. 전 이미 스님 되기로 마음을 먹었으니까 네. 여기서는 안 되겠고 다른 절로 갈 겁니다. 네.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그러면 됐다고 내랑 같이 가자 이거야. 항인들 내가 다 설득해가지고 무사하도록 해줄 테니까 그러면서 설득을 해요. 나한테 아주 참 그냥 걱정 마라 하면서 말이야. 네. 그리고 원주 스님을 따라 다시 왔어요. 네. 원주 스님 학인들 강원 대표가 입성 찰중 이런 이름이 있어요. 불러가지고 행자는 후원 일을 맡고 있으니까 내가 책임진다. 막 학인들 달래가지고 그때 원주실에서 까자도 막 바구니에 넣어 이렇게 강원으로 감로당 천자가 두 곳이 있는데 올려주고 그래가지고 내가 천자가 그건 갱반님 공부하는 곳이고 감로당은 이제 삼위 사직가 공부하는 곳인데 큰 방에 들어가지고 동서남북으로 108회를 해 참회도 하고요. 네. 뒷방에 노스님들한테 전부 찾아가가지고 참회를 하고요. 또 애불 끝에 대웅전에 남아서도 참회를 해가요. 네. 그래서 하루 종일 참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무사해졌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나중에 이제 기회를 받아 스님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원주 스님이 뒤쫓아오지 않았더라면 아마 다른 절에 가가지고 또 현자 생활을 다시 시작했겠죠. 네. 그런 참 우스운 얘기가 있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어렸을 때부터 책을 좋아했던 스님은 출가 후에도 늘 책과 함께했습니다. 1970년대 초 춥고 먹을 것이 귀했던 행자 시절, 급한 성질을 참지 못해 절에서 쫓겨날 고비를 넘기고 초발심의 원력으로 당대 큰 스님들을 친견하면서 지안 스님의 공부는 더 깊어져 갔습니다. 그 스님 아마 그 당시에 굉장히 큰 스님들 경봉 스님이시라든가 예, 나한테 노스님 되죠. 네, 흥남에 계셨고. 네네. 그 당시 보면은 홍법 스님이나 네, 월화 스님이나 홍법 스님은 이런 그 우리 처음 교회가 된 주지를 하셨어요. 네네. 그런데 참 어질고 훌륭한 스님이셨는데 강사도 하셨고 그러셨어요. 50을 채 못 넘기시고 49인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홍법 스님이 이제 지금 살아계신 봉선성 하면 월운 스님, 네네. 또 송문장 하시다가 입적 열반에 드신 지간 스님, 네, 같이 통도사 60년대 초반 강원에서 공부하시고 운호 스님 모시고 공부했던 그런 어른들이에요. 네. 뭐 경봉 스님이라든가 또 떠오르시는 어떤 두 분과의 각별한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을까요? 예, 많죠. 경봉 스님 법무 참 매력적인 어른이었어요. 네. 강원에 있을 때는 이 극락하면은 삽삼조사 제사를 모십니다. 해마다. 삽삼조사라는 거는 선종의 그 법맥을 계승해 내려온 말하자면 인도에서 달마 스님에 이르기까지 28대 조사가 있고 또 중국에 와가지고 이제 달마 스님 이후에 이제 해가 스님, 육교 스님에 이르기까지 33분의 조사를 삽이 30삽자가 있어요. 10십자를 가로로 3개 포개면 그게 30삽이라 있습니다.
삽삼조사 제사를 모실 때 큰절하긴 전대중이 올라와요. 그래서 이제 처음 강원에 들어가 가지고 경봉 큰 스님 그 법문을 삽삼조사 때 조사 기일이라 해. 네.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게 제일 처음 경봉 큰 스님 내한테 노 스님 법문을 처음 들은 거예요. 네네. 법상에 올라가시더니 주장자를 캉 3번 때리시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무슨 말을 할까 귀를 기울이고 있었는데 법상에 올라오기 전에 이미 법문은 다 해버렸다 이러더라고요. 법상에 올라오기 전에 이미 법문은 다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어하는 말이 그 영단에 차려진 그 뭐랄까 그 밥 이걸 시골 저 사회에서는 맷밥이라 해요. 제사밥을. 네. 그 밥 옆에 또 검은 김이 차려져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법문은 맷밥은 희고 쌀밥은 희잖아요. 색깔이. 김은 좀 검게 보이잖아. 김은 검다. 이 말만 하는 거예요. 맷밥은 희고 김은 검다. 그리고 또 주장자를 탕탕탕 3번 치고 내려와 그리고 그 말씀하고 내려와 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도저히 나는 이제 강원에 들어온 학인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었죠. 이해할 수 없는데 그게 굉장히 신비하고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뭔가 숨은 뜻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도 생각이 되고 네네. 그때가 이제 초발심 때 순수했을 때잖아요. 큰 스님으로부터 들은 그 첫 뭐 법문이랄까 이 말씀이 그렇게 이제 신비스럽고 매력적으로 내 머리에 각인되어 있어가지고 네. 그게 이제 다른 어떤 그 경전의 말이나 다른 법문보다도 이제 참 계속 어떤 여운을 남겨주고 있죠. 예. 은하 스님도 참 어른으로서 참 어떤 무게, 어떤 참 뭐 대중을 딱 이렇게 어떤 규범 있는 어떤 그런 법도를 지키도록 눌러주는 힘은 대단했습니다. 원화 스님 같은 그런 스님 앞에서는 누구나 제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통도사는 그런 어른들의 그 어떤 참 덕분에 어떤 법력에 참 그 스님들 살아 생전에는 대중이 잘 살아왔죠. 지냈죠. 네. 예. 참, 원화 스님, 저희 은사 백안 스님, 이 어른들은 솔선수범하고 모범을 보였어요. 또 당신들이 굉장히 검소하게 사셨고, 네. 예. 대중과 똑같이 생활을 하시고, 예. 우리 은사 스님도 그 연세가 80이 넘었어도 항상 예불을 조석으로 빠지지 않았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스님도 늘 예불을 빠지지 않고. 될 수 있으면 저는 요새 다리도 아프고 이래가지고 원부를 모셔놓고 내 방에서도 새벽 3시에 되면 어김없이 일어나가지고 네. 보따에 추울 때는 못 나갈 때는 네. 간단하게 저 방에서 예불을 드리기는 드립니다. 그렇게라도 예. 네, 늘. 예. (1970년) 겨울 23세 나이에 행자 생활을 시작한 지안 스님은 종은 한생 안 태어난 요량으로 살아야 한다. 은사 벽안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그렇게 살아보기로 마음먹고 공부하고 수행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경봉 스님께 들은 첫 법문, 맷밥은 희고 김은 검다. 화두 같기도 하고 조사 어록 같기도 한 그 한마디가 신비롭고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학인 시절의 지안 스님. 이후 스님은 출가한 입지를 바로 세워 수행자로 편안히 살아라. 은사 스님이 지어준 법명 지안처럼 오롯이 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통도사 강원 강주 소임만 20년, 종립 승가대학원장과 조계종 고시위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스승을 닮은 스님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새벽 예불을 드리며 자신의 수행을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못한 스님의 삶과 수행, 그리고 반야암 창건에 대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박상경입니다.